어머님, 오늘 또 약을 깜빡하셨더라고요. 제가 아까 찾아서 드렸잖아요. 무슨 약? 나 오늘 약 다 챙겨 먹었어. 요새 깜빡깜빡하는 게 더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너무 걱정돼요. 엄마, 아까도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는 왜 먹는지 잊어버렸다고 하셨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님, 그런 게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다더라고요. 너희 둘 도대체 왜 이러니? 내가 머리가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엄마, 우리도 이런 말 하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그런데 요즘 엄마 행동이 정말 이상해.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머님, 며칠 전에 냉장고 문 열어두고 주무셨잖아요. 음식 다 상했어요. 제가 다 치웠잖아요. 그건 내가 잊은 게 아니라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바빠서 깜빡한 거야. 저희도 이해해요. 치매 초기에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대요. 너희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는 거니?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걱정? 이게 걱정하는 태도야? 내가 지금 엄마를 얼마나 모욕하는 줄 알아? 어머님, 저희도 지쳤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 말 안 들으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시고 실수하시는 게 많아지면서 저희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병원 진단서에서 나와 있어요. 치매 초기라고. 이제 저희가 어머님 재산 관리도 맡아야 하고 생활도 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단서? 그게 무슨 진단서인데? 내가 치매라는 증거라도 있다는 거냐? 엄마, 우리도 이 상황이 불편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그래.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를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에 살고 계시는 65세 김미숙 씨께서 가장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치매 환자로 몰렸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사연의 전말을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관심과 응원의 마음 늘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고 하얗게 뒤덮인 거리만큼이나 제 마음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악화되어 있었지만 병원에서 폐암말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당신 덜 고생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이 없으면 나 혼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당신은 나 없이도 잘할 거야. 승준이랑 서연이 잘 키워줘. 특히 승준이 좀 챙겨줘야 해. 너무 나를 닮아서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잖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밥을 차려도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승준이와 서연이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주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30평짜리 빌라 한 채, 그리고 약간의 예금, 마지막으로 철물점 운영으로 생긴 빚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에게만은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둘이 함께 벌어서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하루에 2집, 많게는 3집을 돌아다니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셔왔지만 그래도 아이들 얼굴을 보면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승준이와 서연이는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승준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상장을 받아오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타왔죠. 저는 승준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다니 복 받은 거야.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반면 서연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늘 제 옆에서 도우며 엄마,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고등학교에 다니던 서연이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졸업 후 간호학과에 진학하며 저에게 큰 자랑이 되었죠. 그 아이가 있어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승준이는 서울로 떠나 사업을 시작했고 서연이는 전주에 남아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걷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특히 승준이는 사업을 시작하며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어깨 펴게 해줄게.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승준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승준이가 결혼한 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후였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서울에서 만난 사람으로 처음엔 참 살갑게 저를 대해줬어요. 어머님, 승준 씨가 저한테 늘 어머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를 잘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2년이 지나면서 민정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절에 집에 오면 전보다 살가운 대화가 줄고 어느 순간부터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많아졌죠. 어머님, 서울 쪽 집값이 요즘 엄청 올랐대요. 전주는 투자하기엔 별로일 것 같아요. 남편이 사업도 커지고 하니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고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낼 생각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하면서 승준이도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민정이 말대로 준비를 좀 해야 하잖아요. 아빠도 가족을 위해 뭐든 미리 준비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뭘 준비해야 하든 그건 내 재산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 집은 내 남은 삶의 터전이고 여기서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제게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겸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지만 혹시 모를 건강 문제를 생각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승준이가 들고 온 치매 진단서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예요. 치매 초기라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내가? 치매?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병원에서 뭐라고 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하는데. 엄마, 기억 못 하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요. 병원에서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하는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정말로 건강이 악화된 것일까 싶어 불안한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치매 진단서를 내밀었던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일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어요. 어머님, 지난주에 드시던 약 기억하세요? 이 고기 어머님이 사신 거 맞죠?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멀쩡히 기억이 나는데도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뭔가 묘한 기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살가운 척했지만 그 웃음 속에 느껴지는 가벼운 조소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잔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도를 또 잠그지 않으셨네요. 요즘 이런 실수가 잦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실수로 수도꼭지를 조금 덜 잠갔던 날이었는데 그 이후로 며느리는 마치 제가 늘 그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도뿐만 아니라 전등도 몇 번이나 켜두셨잖아요. 어머님, 제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그건 내가 깜빡한 게 아니고 아까 사용하다가 잠시 나간 거야. 라고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젓고는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말은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작은 실수 하나가 어쩌면 큰 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자꾸 심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안경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서랍 안에서 안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두셨잖아요. 기억 못 하셨어요? 그런데 안경을 두고 있던 서랍은 제가 평소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이런 걸 못 챙기실 테니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집안 곳곳에 물건을 둘 때마다 불안해졌습니다. 이걸 여기 두면 혹시 내가 또 까먹을까? 물건의 위치를 자꾸 까먹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스스로도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왜 안 드셨어요? 상한 줄도 모르셨죠? 이래서 제가 자주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기는 제가 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산 게 아닌데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주에 사신 거잖아요. 제가 슈퍼에서 같이 간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샀던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그런 기억이 없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고 저는
어느새 그 말에 의심을 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 아들은 저의 모든 행동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자 어머님,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혹시 길이라도 잃으면 어떡해요?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길을 왜 잃어? 내가 여기를 몇십 년이나 살았는데 그게 치매 초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는 경우가 많대요. 그냥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날 장을 보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제 선택 하나하나를 간섭했습니다. 제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어머님,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치매 어르신들한테 안 좋대요. 며느리의 말이 끝날 때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치매가 있다는 말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동네 슈퍼에서 만난 사장님이 저를 보며 요즘 괜찮으세요? 며느리님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 그 말에 순간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걱정이요. 무슨 걱정을 말하는 거죠? 글쎄요. 그냥 건강 때문에 좀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깜빡하신다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슈퍼 사장님은 제가 매주 장을 보러 들르는 단골 가게의 사장님이었고 저를 늘 정정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며느리의 말 몇 마디로 그런 생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없어요. 다 기억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얼굴은 의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며느리의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순자 언니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수가,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내 며느리가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 나보고 힘들어 보인다고? 순자 언니는 다독이는 듯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가 그러더라. 내가 요즘 깜빡깜빡 한다고. 그거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서 걱정했어. 그 말을 들으니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며느리는 왜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 하지만 언니에게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미 며느리가 심어놓은 이미지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도 나이 들면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내 며느리 말대로 한번 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본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려졌고 이웃들의 눈길을 마주칠 때마다 불편함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네. 어느 날 아들 승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통장도 그렇고 집문서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왜 내가 확인해야 하니? 내가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승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병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치매 초기에는 재산 관리가 중요하대요.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챙기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승준이의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걸까? 며칠 뒤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집 열쇠를 바꿔두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열쇠를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새로 바꿨어요. 복사본은 저희가 보관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열쇠를 왜 바꾸니? 내가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잖아. 어머님이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위험하니까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이미 열쇠를 바꿔놓고 제 손에 새로운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재산 문제를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통장 비밀번호는 내가 알아서 관리해.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도와드리겠어요? 어머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좀 믿어주세요. 그 말에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랑 민정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데 왜 못 믿는 거야? 우리가 엄마 돈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면서도 내가 너희를 믿으라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생각이나 해봤니? 하지만 그들은 제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통장 내역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최근 거래 내역인데 어머님이 이 돈을 어디에 쓴 건지 기억나세요? 저는 통장 내역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 돈! 난 이걸 쓴 적이 없는데. 어머님, 그래서 제가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기억 못 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내가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뭔가를 꾸민 걸까? 하지만 스스로의 기억과 감정이 혼란스러워지며 점점 더 며느리의 말에 설득당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무시하며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러는 건 다 엄마를 위한 건데.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자꾸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 그리고 내 가족에게조차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고통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어느 날, 제 딸 서연이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은 밝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집에 들어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집안을 둘러보며 딸은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들, 화장실 문에 붙은 경고 문구, 심지어 제 약통 옆에 적혀 있는 복용 시간 확인 같은 메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내 오빠랑 민정이가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붙여놓은 거야. 내가 뭘 잊어버릴까봐. 그런 거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랑 민정 언니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왜 여태까지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오빠랑 민정 언니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는데 왜 혼자 참고만 있었던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까봐 말을 못했어. 너도 직장에서 고생하는데 엄마 문제까지 떠맡기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던 거야.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참는 게 말이 돼요? 오빠랑 민정 언니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몰아가는 걸 보고만 계셨다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던 제 모습이 이제 와서 딸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냉장고 문에서 메모를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랑 언니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봐야겠어요. 딸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며느리와 아들이 가져왔던 치매 진단서부터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 병원에서 발급한 건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 진단서 가짜예요. 병원에서 발급된 게 아니래요. 도장도 위조됐고 서류 내용도 전혀 병원 양식과 다르대요. 오빠랑 언니가 일부러 엄마를 속이려고 만든 거예요. 내 오빠가 정말 그랬다고? 민정이가 그런 짓을 꾸며냈다고?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알아봐야겠어요. 분명히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거예요. 딸은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확인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 아이를 보며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내 오빠잖아. 가족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참. 가족이면 이런 일을 더더욱 하면 안 되죠. 제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며칠 후, 딸 아이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주변 상황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대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은 문을 열자마자 저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가 엄마 허락도 없이 전주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갔대요. 치매 진단서를 들먹이면서 엄마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을 판다고?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그게 말이 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랑 민정 언니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고서 모든 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부동산에서 상담한 내용도 들었어요. 집 상태며 대략의 시세까지 다 알아봤더라고요. 저는 벽에 기대며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준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눈물이 흘러내렸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딸이 전주집 매각 시도를 밝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내 오빠잖아. 내 오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일이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지만 경찰에 신고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일을 용서하면 안 돼요. 오빠가 가족이니까
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를 속이고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걸 그냥 두면 오빠는 절대 반성하지 않을 거예요. 딸 아이의 말이 옳지만서도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면 아들 승준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승준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얼굴, 대학에 붙었다고 말하며 제게 자랑스레 보여줬던 합격 통지서, 군대에서 휴가 나와 엄마,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며 제 손을 꼭 잡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괴롭혔던 일들이 동시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며느리의 끊임없는 잔소리, 마치 내가 정말 치매 환자라도 된 듯 무시하던 태도, 내 물건을 옮겨놓고도 내가 깜빡한 것처럼 행동하던 모습, 승준의 무책임한 태도, 며느리의 행동을 방조하며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 했던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허락도 없이 전주 집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혼자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딸 서연이의 말이 점점 가슴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자마자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제 결정을 따라주실 거죠? 저 혼자라도 이 일을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동의해 주셔야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저는 딸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엄마도 내가 말한 게 맞다는 걸 알아. 내가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게 잘못이었어. 내 오빠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내 말대로 하자. 제 말을 들은 서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오빠랑 언니가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 서연아, 내가 오라. 이젠 내가 나서줘야겠구나. 서연이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먼저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며느리와 아들이 이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각 상담을 진행했던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과 위조로 이루어진 사기 행각입니다.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며느리와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들의 공모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동안 그 둘이 나를 속이기 위해 터뜨렸던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해 내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행위는 사기죄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한 날,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속이고 괴롭혔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윤승준 씨, 피고인이 모친의 동의 없이 집을 매각하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라는 걱정이 들어 가족들이 더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매 초기라니. 그건 순전히 아들과 며느리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를 끝까지 합리화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집을 관리하시기 힘들어 보이셔서 아내와 상의했던 거지. 절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며느리 또한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실수도 잦으셔서요. 집을 매각해서 더 편하게 모실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나쁜 의도로 이런 일을 했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며느리는 증거로 제출된 위조된 치매 진단서에 대해 병원에서 받았다고 들었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진단서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남편이 병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이들에게서 겪었던 고통은 명확한데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며느리와 아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며 도장과 서명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승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어 검사는 부동산 중개소에서의 상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허락 없이 집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당시 중개인에게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며느리가 그 상담에 동행했다는 사실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머뭇거리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제게 너무 재촉해서 저는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민정이가. 아들은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다 계획한 일이에요.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치매 진단서를 준비하고 집 매각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들의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담함과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라니.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믿고 살아온 게 맞나? 판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어머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했던 지난 세월의 믿음과 애정을 떠올렸습니다. 승준아, 민정아, 나는 너희를 믿었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니? 승준아,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었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고 내가 성공하길 바랐어.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 너희는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생각이나 해봤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얼굴을 굳힌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한 행동은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야. 그건 범죄야. 법이 너희를 심판하게 놔둘 거다. 법원은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각각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를 적용했습니다. 판사는 엄중히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고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이 한 행동의 무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너는 나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엄마, 제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후회하고 있어요. 민정이랑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아들이 어릴 적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갔던 날, 잘못을 저질러도 작은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라고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괜찮아, 다치지만 않으면 되라며 용서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어릴 적 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선 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저 눈물이 정말로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를 보며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너도 똑같아. 내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면서도 이제 와서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거니? 너희 둘 다 내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이 두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딸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결정을 제대로 내린 걸까? 내 오빠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시간이 지나 다시 엄마 앞에 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위해서라도 오빠와 언니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해야 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그 둘을 용서해버리면 자신의 잘못을 절대 깨닫지 못할 거야. 비록 그들이 제게 했던 모든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미의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몇 달 후 아들로부터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뜯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지? 또 변명만 잔뜩 적혀 있는 건 아니겠지? 손이 떨리는 걸 간신히 참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아들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법정에서 엄마를 뵙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열했는지
엄마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이제서야 알겠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고 집을 팔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엄마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일까?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편지를 쥔 손에는 승준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 아이가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들은 점점 더 길어졌고 그 안에는 그의 후회와 반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이랑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엄마를 이렇게까지 속이고 괴롭힌 저희가 함께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민정이에게 책임을 돌렸던 것도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이 모든 건 제 잘못이고 제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엄마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저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로서 내 아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한 행동들이 쉽게 용서될 수 없다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편지를 읽고 나서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내 오빠가 요즘 편지를 보내오는데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뉘우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엄마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가 편한 대로 하셔야 해요. 저는 딸아이의 말을 곱씹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오빠가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건 다행이야. 하지만 내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그 아이를 믿고 다시 받아준다면 또 다시 실망하게 되진 않을까? 딸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빠가 엄마를 향해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충분해요. 그게 엄마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들의 잘못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편지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조금씩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그 아이를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키운 얘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아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과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지만 아들의 편지는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면 언젠가 진심을 담아 나를 찾아오겠지. 그때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돼. 딸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인연 덕분에 다시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제 마음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께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감정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저는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을 남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글로 남겨 알려주세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